독일이 또 뒤통수치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독일은 전차 강국, 제조업 강국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독일을 목표로 방산 역량을 키워왔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밝혀진 진실은 처참하기 그지없는 상태였습니다. 유럽의 방위산업은 썩을 대로 썩어서 명맥만거에 유지하는 수준이었고, 독일은 온갖 더러운 술수를 동원해 시장 독점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심지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자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밥그릇 하나는 기가 막히게 챙기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대려업계인들 사이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독일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려 했을 때마다 번번이 방해를 일삼아왔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사실이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아온 독일의 비열한 술수에 대해 고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K2 옥표를 받아들이면 유럽의 방위산업이 불리해질 것이다. 유럽이 단결하여 독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독일 굴지의 방위산업체 KMW의 CEO 랄프 케텔은 대한민국 무기체계 유럽 진출에 대해 매우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F-35의 사례를 예로 들며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장차 유럽의 첨단 무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심지어 말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에까지 돌입했습니다. 특히 나토의 원국들을 대상으로는 각종 로비를 일삼으며 자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독일은 20년 넘게 전차 최다 수출국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그 대상은 터키, 폴란드, 그리스 등 나토의 원국이 절반을 넘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면 이는 독일 무기체계 특유의 외적인 장점입니다. 나토의 원국 간의 다수의 장비를 공유하다 보니 부품 역시 공유하기 쉽고 유사시 정비 지원 역시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논리로 봤을 때 이는 거대하지만 폐쇄된 시장에 불과합니다. 즉 시장의 다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독일 무기의 시장 점유율은 2013에서 2017년 6.1%에서 2018에서 2022년 4.2%로 약 2%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이 177%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음을 감안하면 독일의 방위산업 위축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독일의 국방예산 감축에 있습니다. 이미 시장을 장악한 독일은 배짱 장사를 시작하며 GDP 대비 국방 예산을 1.2%까지 감축했고 특산품인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생산 라인도 16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방산시장 신흥 강자가 유럽 진출을 시작하자 정정당당한 대결로는 도저히 대응하지 못할 수준까지 방산 역량이 추락한 것입니다. 이미 유럽 시장은 장악한 상태겠다. 새로운 시장도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인데요. 이에 독점 지위를 지키기 위해 독일이 선택한 극약 처방이 온갖 로비와 정치적 압박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독일은 레오파르트 27 54대를 대당 450억 원에 팔았지만 이 중 100에서 150억 원 이상을 페이백 형식으로 노르웨이에 되돌려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르웨이는 300억 원의 레오파르트 2 A7을 도입한 셈인데요. 대한민국 K2 옥표의 경우 우리군 납품가 기준 80억 원 남짓이었고 증가장갑과 능동방어 장치 등 추가 옵션을 탑재한다 해도 100에서 13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이미 구형 레오파르트 2 A4를 운용 중이었던 만큼 새로운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300억 원의 레오파르트 2 A7을 도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건데요. 물론 2027년 중반은 되어야 전차 인도가 완료된다는 걸 깨달은 노르웨이는 독일이 추가로 제안한 레오파르트 2 AA 구매까지 거부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 중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천연가스 수입처를 러시아에서 노르웨이로 옮기겠다는 조건까지 제시했으니 이쯤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본전치기는 한 셈입니다. 오히려 진짜 손해는 독일이 봤는데요. 그렇게 기를 쓰고 저지했지만 K2 옥표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슬로베니아, 체코, 루마니아 차기 전차 사업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나토의 영향력이 약한 동유럽을 시작으로 슬금슬금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독일은 특단의 대책을 취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진출입니다. 사실 독일이 자랑하는 레오파르트 2는 실전에서 이렇다 할 활약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 M1 에이브람스나 영국 챌린저2에 비하면 화력, 방어력 모두 떨어지고 토대 자체가 구식이라 표적 획득과 처리 속도도 모두 느려 터졌습니다. 오죽하면 일각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독일이 레오파르트 2 지원에 인색했던 이유가 처참한 성능이 까발려지면서 수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투입된 서방 전차 중 레오파르트 2가 가장 많은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으니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독일이 먼저 나서서 우크라이나 현지의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의명분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자체 생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전형적인 독일의 시장 독점 전략입니다. 현재 동유럽 방산 시장은 러시아의 공백으로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시장에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주도권을 결정할 텐데요. 이를 위해 독일이 교두보로 삼은 게 우크라이나인 것입니다. 일단 계획 자체는 꽤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창한 계획에 유일한 걸림돌이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럽의 물여부인 폴란드를 생산기지 삼아 동서구분 없이 유럽 전역에서 남다른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고여버린 서유럽 입장에서는 새로운 물결이고 무주공산인 동유럽으로서는 러시아의 대체제이자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무장전환이 가능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독일이 매우 이기적인 욕심쟁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방산시장 신흥강국인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시작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과거 티르키예는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을 도입하려다 실패한 전적이 있습니다. 티르키예가 쿠르드족 학살을 저지르자 독일이 일방적으로 펜저하우비츠 2000 수출을 금지해버린 탓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과오로 전쟁 범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독일은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나라들에는 무기 판매 금수 조치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공백을 메꾼 게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입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터키 수출을 시작으로 탄력을 받아 K9A1 개량을 이루어냈고 지금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넘보고 있습니다. 독일로서는 졸지에 제 손으로 경쟁자를 키워낸 꼴인데요. 더불어 지상 최강 자주포라고 자만하면서 대당 가격이 180에서 220억 원을 호가하던 펜저하우비츠 2000을 반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독일은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UAE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려 하자 K9 자주포의 디젤 엔진을 담당하고 있던 독일이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를 들먹이며 수출에 회방을 놓았습니다.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인권 침해 국가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부랴부랴 K9 엔진 국산화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는 관련 기술이 충분히 성숙했음에도 독일산 엔진에 안주했던 우리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독일의 어이없는 이중잣대 역시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전쟁 범죄에 용납이 없는 척하지만 정작 독일은 무려 30년간 EU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인권 침해 국가들에게 암암리의 무기를 공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자 독일은 이번에도 티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지만 뒷구멍으로 해군 장비와 잠수함 수출 등을 지속해왔습니다. 리비아 내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핑계였는데요.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리비아 내전 종식을 위해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합의한 게 2020년이지만 같은 해 독일은 티르키예에만 무려 10억 달러, 하나 1조 3,295억 원의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무기를 규정했을 때 기준이고 외신 추적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허가 없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장비와 물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독일의 대티르키예 총수출액은 10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사실 독일이 인권 침해나 전쟁 범죄 연관 따위를 들먹일 처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일은 K9 자주포의 UAE 진출을 회방 놓기 바로 직전까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중동 국가들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에 2019년 한 해에만 무려 15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팔아치웠습니다. 아니 꼽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기 전이니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독일은 이미 한참 전인 2014년 민간인 공격과 테러 등의 재래식 무기가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거래 규제 조약인 UN 무기거래 조약 통칭 ATT에 비준한 나라입니다.
비록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독일이 대한민국에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독일 역시 무기를 수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독일은 비준한 온갖 국제조약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며 인권 침해국에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2014년 멕시코에서 시민들을 향해 경찰이 총탄을 발포했을 때 사용했던 총기 또한 독일의 G36 소총이었습니다. 당시 사범대학생들이 벌이 시위 과정에서 6명의 청년이 범죄 조직과 연합한 멕시코 경찰의 총격에 의해 숨을 거뒀고 시위에 참여한 80명 중 43명이 납치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G36 소총 400여 정과 탄약을 수출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독일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방산 수출에 대한 국제 규정과 이중잣대를 제멋대로 이용하고 있을 뿐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전체의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EU와 나토 회원국이 모두 합심하여 국방비 증액을 선택했지만 독일은 또 은근슬쩍 증액을 취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나토는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GDP의 2% 규모로 국방비 가이드라인을 상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20여 년 동안 국방비를 GDP 1.1에서 1.4%를 유지해 왔습니다.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였음에도 안보에서는 무임승차를 일삼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독일은 145조 8천억 원이 넘는 특별방위기금을 신설하면서 국방비 증액을 예고했습니다. 언뜻 보면 독일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공동의 안보를 위해 발빠르게 나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난 6월 발표된 전략 발표에 따르면 특별방위기금을 수년 동안 나토 기준에 맞추어 분배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특별방위기금 145조 8천억 원이 모두 소모되면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국방비를 감소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145조 원이 천문학적인 예산인 건 맞지만 예산 단위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2023년 국방 예산이 57조 원을 넘겼습니다. 독일의 특별방위기금은 잠깐 급한 불만 끄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인데요. 결국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미국의 안보를 맡기고 자신들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럽 진출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